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 진행의 김혜수입니다. 9월의 첫날 월요일 경제 잡박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자빈, 주준이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에 부합했음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여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E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6% 오르며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물가 안정 흐름은 확인됐지만 증시에 큰 힘을 주진 못했는데요. 소비와 소득 지표도 양호했지만 저축률은 낮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기업 실적으로 쏠렸는데요. 특히 알리바바가 2분기 클라우드 매출 호조와 AI칩 개발 소식에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히면서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에 나선 건데요. 반대로 엔비디아와 마벨테크, 델 같은 미국 내 주요 AI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을 신뢰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 명단에서 제외를 하면서 앞으로 이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AI 칩을 개발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는 일부 낙폭을 줄이면서 방어를 했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AI 관련주 중심으로 크게 밀리면서 혼조세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물가지표가 예상대로 나오며 안정감은 확인됐지만 알리바바의 독자 노선과 미국의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AI 업종의 변동성이 커진 하루였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글로벌 경제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밤 마감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전장보다 0.2% 내리며 45,544.88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6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15% 급락했습니다. 이번 하락에는 엔비디아가 중심에 있었는데요. 중국 알리바바가 AI 칩을 자체 개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중국 내 엔비디아의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알리바바 주가 13% 급등, 반면에 엔비디아는 3% 넘게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전날 분기 매출이 56% 증가했다고 발표했음에도 이 소식 하나로 시장의 불안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AI 정쟁 구도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월요일 노동절 휴장으로 조용히 시작합니다. 3일부터 주요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요. 3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4일엔 브로드컴 실적, 5일엔 이번 주 핵심인 미국 8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고용지표는 16일, 16일 FOMC 기준금리 결정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고요. 또 2일엔 ISM 제조업 PMI, 3일에는 7월 구인이직 보고서도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고용시장 신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잭슨홀에서 연준 의장도 고용 둔화 리스크를 강조한 만큼 이번 주는 지표 하나하나가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면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상호 관세는 불법이라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관세가 없었으면 미국은 파괴됐고 군사력도 사라졌을 것이라며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별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겁니다. SNS에서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급진 좌파 판사들이라고 부르며 정치적 판결이라 비난했고 대법원 상고 방침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7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6.5% 넘게 급락한 리플, 9월에는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26% 급등,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기대감 덕에 알트코인 간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리플은 호재 부재의 시총 순위도 3위에서 4위로 밀려났죠. 9월 전망도 밝진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전통적으로 약세인 달인데 리플은 최근 증시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부터 2023년까지 미증시 9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17%, 연중 최저치입니다. 리플 투자자라면 9월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이제는 금융시장으로 전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중국 배터리 기업 캐델의 홍콩 IPO를 주관한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캐델이 중국 군사 관련 기업으로 지정된 만큼 미국 CEO들이 안보 위협에 가담했다는 주장입니다. 압박은 SEC로도 번졌습니다.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제한 규제안이 검토되고 있고 제도 개편 시 기존 상장사 퇴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월가는 중국 시장 포기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홍콩 IPO 시장은 일본 전체를 추월했고 JP모건 CEO는 최근 중국 고위층과도 접촉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기술을 넘은 금융분리, 미중 갈등이 안보대 수익 구도로 넘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섹터별 움직임 한번 보시면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국의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식이 기술주 전반을 끌어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는 1.64%, 이미 소비재주도 1.14%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대형 기술주에서 경기 방어주들로 자금이 옮겨가면서 필수 소비재주는 0.64% 비교적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중국이 이제 정말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AI 칩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높아진다는 건 미국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악재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역시나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3% 넘게 낙폭을 키워갔고 알리바바의 AI 칩을 만드는 TSMC도 3% 넘게 내리고 말았습니다. 테슬라도 이날 3% 넘게 하락했고요. 아마존과 메타도 1% 내린 반면 그래도 알파벳은 0.5%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테슬라가 치명적 오토파일럿 사고 배상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2019년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오토파일럿을 믿고 운전 중 스마트폰을 주우려던 운전자는 60마일 속도로 돌진해 보행자는 사망했고 또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배심원단은 2억 4,250만 달러를 배상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설계 결함 없다, 운전자 과실이라며 판결 취소 또는 감액을 요구 중입니다. 한편 원고 측은 이건 자율주행차 산업 전체가 아닌 테슬라 시스템 자체에 대한 경고라고 맞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과 블랙웰 칩의 중국 판매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성능을 30에서 50% 낮춘다면 수출이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엔비디아는 이에 맞춰 저사양 버전을 개발 중입니다. 황 CEO는 AI 경쟁에서 미국 기술 스택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자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라며 기술 패권 전략과 연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용 H2O 칩은 아직 주문은 없지만 성능과 비용 모두 우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시리 고도화를 위해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내년 출시될 새로운 시리 버전에 맞춰 애플은 구글, 오픈 AI, 엔스로픽 등과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AI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구글은 이미 애플 서버 기반 모델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 새 시리는 음성만으로도 기기 제어 그리고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명령 수행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 속 팀쿡 CEO는 AI 전쟁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투자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에 구글, 애플 주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가 구글, 오픈 AI와 손잡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신설될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 내 리더들이 메타 AI의 제미나이, GPT 모델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는 기존 자체 모델 라마4가 기대에 못 미치자 연말 출시 목표로 라마4.x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미 이미지 영상 생성 AI에서는 미드저니와 협력 중입니다. 메타 측은 최고의 AI 제품을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며 내부 기술 개발과 외부 제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셨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빠지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전희 아나운서, 오늘 준비한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내 우유업계 1위를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서울우유협동조합입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보동에 있고
유가공 공장은 경기도 양주시, 안산시 및 경상남도 거창군 3곳에 있습니다. 또 서울우유 농협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판매량이나 유통 규모로 보면 어느 업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업계의 절대적 1인자입니다. 현재 서울우유 협동조합의 CEO는 바로 문진섭 조합장입니다. 서울우유는 협동조합이라는 체제 하에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입니다. 보시는 PPT와 같이 이렇게 회원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농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 이 법에 의해서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경제,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으로는 유가공 공장 3개, 중앙연구소와 생명공학연구소, 영업지점 13개 지점, 신용지점 13개 지점, 가공품 지점 2개 지점, 낙농기술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농기술 지원을 위해 8개의 낙농기술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각 센터들은 조합원들이 양질의 우유를 만들고 목장 경영에 힘쓸 수 있게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농 헬퍼라는 제도를 운용해서 목장들이 부재 시에 차규를 도와주는 낙농 헬퍼를 투입해서 생활 편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매 사업입니다. 목장 조합원들이 필요한 물자인 사료 및 풀을 사고 공급해서 조합원들이 원활하게 목장을 경영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용 사업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13개 서울우유 농협 금융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명공학연구소 사업입니다. 젖소 개량 연구와 수정란 도입과 같은 이식 사업을 하면서 낙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형질전환 연구 같은 생명공학 부문에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우유의 주요 성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우유는 유업계 최초로 콜드체인 시스템 및 유해 요소 중점 관리 해썹 시스템 구축, 또 국내 유일의 젖소 주치의인 밀크마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한민국 우유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PPT 자료를 보시다시피 제조일자 병행 표기제를 도입해서 제조일자와 소비 기한을 함께 표기해서 우유 신선도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 세균수 1A 등급에 체세포수 1등급까지 1등급인 원유만 사용한 나 100% 우유를 출시했습니다. 또 서울우유는 최근에 A2 우유를 출시하면서 유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2 플러스 우유는 서울우유 전용 목장에서 분리집유한 100% 국산 A2 우유에서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A 원유와 거기에 EFL 공법까지 플러스한 프리미엄 우유라고 합니다. 기존의 나 100% 우유의 뒤를 이어 프리미엄 차세대 우유로 국산 우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차별화된 혁신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좋은 우유를 더 좋게 서울우유답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함께 밝혔습니다.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은 서울우유가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낙농과 우유의 역사였다며 좋은 원유를 더 좋게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A2 플러스 우유가 세상에 나오게 됐고 A2 우유로 전환을 통해서 서울우유가 또 한 걸음 앞서 나가겠다고 자신 있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우유는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취약계층에게 멀균우유 기부를 추진하는 등 사회공헌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면서 굿일 스토어의 신제품 A2 플러스 우유 총 3,000개를 후원하면서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업계의 선두주자로서 또 어떤 제품으로 우리 국민들의 뼈 건강을 책임질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준비한 기업 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기업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신문에 나온 이슈들도 정리할 드릴 텐데요. 오늘 경제장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른바 거대한 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혼인율과 출산율 하락, 기대 수명 증가로 부의 세대 간 이전이 늦어지고 자산의 흐름도 변하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요, 출산율은 대부분 국가에서 대체 출산율인 2.1을 크게 밑돌고 있고 평균 초혼 연령도 30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부모 세대의 장수로 상속 시기가 60대 이후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는 기회 자본이 아닌 유지 자본을 물려받고 있고 상속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 흐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속인이 없는 유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이나 자선단체로의 유산 이전도 증가 추세입니다. 생명보험도 사망보장보다 노후 대비 상품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고 주택연금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주택연금 활성화와 상속세 개편 등 제도 변화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다시 한번 K-팝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정규 4집 카르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1위에 오르며 팀 통산 7번째 정상 등극에 성공했는데요. 이로써 스트레이키즈는 BTS를 넘어서 해당 차트 최다 1위 기록을 보유한 K-팝 그룹이 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빌보드 200에 진입한 7개 앨범 모두 1위로 데뷔했다는 점. 이건 빌보드 역사상 스트레이키즈가 유일합니다. 이번 앨범 카르마는 앨범 유닛 31만 장을 기록했고 이 중 실물 음반만 29만 6천 장, 역대 최대 기록이죠. 타이틀곡 세레모니는 뜨겁게 견딘 시간을 스스로 축하하는 노래로 전 세계를 휩쓴 월드 투어 도미네이트 이후 금이 환영한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직접 전곡을 만든 스리라차의 창비는 그 고집이 결국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왔다며 팬들 스테이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넉 달 만에 다시 코스피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8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요. 이는 원화와 약세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네이버, 하나오션 등 기존 주도주를 대거 매도했고 반면 카카오, 현대차, 삼성중공업처럼 새로운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카카오는 SNS형 카카오톡 개편과 AI 에이전트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달간 7.7% 상승했고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카 판매 호조와 미국 내 고가 차량 전략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순매수 2천억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업종 내에선 급등한 하나오션 대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삼성중공업에 관심이 쏠렸고 LG, CNS, 한국전력, 삼성전기 등도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승장을 이끌던 종목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진 종목으로 이동하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낸 한 달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반기 청약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 단지엔 수만 명이 몰리는 반면 지방에서는 청약자가 부족해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8월 기준 서울은 평균 경쟁률 291대 1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광주, 대전, 전남, 제주는 0.5대 1도 안 되는 청약률을 보이며 극단적인 대비를 보였습니다. 실제 서울 성수동 OTL 폴에는 40가구 모집에 2만 7천여 명이 몰렸고 충남 아산 신창 1차 광산 프로그레스는 450가구에 단 10명만 청약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영향이 큽니다. 분양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해 청약 자체가 현금 부자들만의 영역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돈이면 더 나은 입지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며 되는 곳만 되는 청약시장 구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알리바바의 AI칩 자체 개발 소식에 국내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1일 오전 삼성전자는 2.3% 하락한 68,100원, SK하이닉스는 4.2% 넘게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 역시 4% 넘게 내렸습니다. 이는 알리바바가 TSMC 대신 자체 AI칩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장비를 공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안, 우시, 다롄 공장 등 주요 생산기지의 차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실제 미국 나스닥에선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주가 3% 넘게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체 조달 움직임과 미중 갈등의 여파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9월 1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AI칩을 자체 개발한다는 소식에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대형주들이 크게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양대 지수 하락 마감했고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관련 악재가 겹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1.35% 털썩 빠지면서 3,14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도 체크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이 2,600억 원 넘게 팔아냈고요. 기관이 1,9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3,410억 원 담아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후반에 낙폭이 더 커졌는데요. 1.49% 내리면서 78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79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팔아내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이 560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686억 원, 기관이 41억 원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는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의 강하게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죠. 삼성전자는 3%대 급락을 했습니다. 3.01% 빠지면서 67,600원의 종가 형성을 해줬습니다. SK하이닉스도 크게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간밤에 엔비디아도 크게 급락을 하면서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도 크게 빠졌습니다. 4.83%, 5% 가까이 강하게 파란불 켜는 모습이고요. 25만 6천 원, 26만 리스를 한참 내어준 종가로 형성을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소폭 같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0.85% 내리면서 34만 9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급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3.62% 강하게 빨간불 켜주면서 91만 6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주도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0.23%, 0.66% 빨간불 켜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우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알테오젠과 HLB를 제외한 모든 상위 종목들이 파란불 켰습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은 3.76% 강하게 빨간불 켜주면서 45만 5천 원의 종가 형성을 해줬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BM은 1.07% 낙폭을 보여주면서 11만 9,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도 1%대 낙폭 보여주면서 49,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혼조세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하락세가 우위하는 모습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5% 가까이 크게 급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자빈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CJ E&M의 주가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 수 없다의 베니스 국제영화제 호평 소식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장중 한때 7%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주가 흐름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 없다가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과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월드 프리미어 상영 직후 약 9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고요. 공식 매거진 시아크인 모스트라 별점은 경쟁작 중 최고점인 3.6점을 받았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 시대를 향한 풍자극이라며 호평했고 로튼 토마토 신선도는 100%, 이는 기생충을 넘는 기록입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반짝 스포트라이트를 넘어 CJ E&M의 콘텐츠 역량을 재확인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했다는 점도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업계에서는 이번 작품이 극장 수익뿐만 아니라 북미 배급사 네온을 통한 글로벌 수익, 스트리밍 판권, 그리고 2차 콘텐츠 유통까지 수천억 원대 부가가치 창출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 혹평으로 상승세를 탄 CJ E&M의 특징주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 계속해서 관련 소식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 CJ E&M 장 초반 0.28%가 하락한 72,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중한 때 6.65%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현재는 2.63% 상승한 74,1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CJ E&M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6%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문화 콘텐츠 업계에서는 CJ E&M이 오늘 시장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글로벌 흥행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인데요. CJ E&M이 제작 투자한 콘텐츠가 국제 무대에서 주목을 받을 경우 단순한 티켓 매출을 넘어서서 글로벌 플랫폼 유통, 2차 저작권 수익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특히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기매력이 흐름과 맞물리면서 이번 호재는 단기 주가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무대에서의 콘텐츠 경쟁력이 곧 기업의 가치로 연결된다는 점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엔터주로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문화 콘텐츠 업계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무려 7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 가운데 최다 정상 기록인데요. 이번 성과는 단순히 아티스트 개인의 인기뿐 아니라 K-팝 산업 전반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장에서 주요 엔터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한 음반 판매와 투어 공연, 그리고 IP 활용을 통한 2차 수익 구조까지 시장에서는 성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이키즈를 비롯해 글로벌 인기를 이어가는 아티스트의 활약은 엔터사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뿐만 아니라 하반기 콘텐츠, 플랫폼, 굿즈 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를 낳을 전망입니다. 결국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세가 곧 기업 가치로 연결되는 만큼 오늘 시장은 이 흐름을 재차 확인하면서 엔터주의 매수세를 조금 집중시킨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 관련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일까요? 네, 카카오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원인과 배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하락 흐름은 검찰이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소식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전날인 8월 29일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총수로서 시세 조종을 지시하고 수익을 최종 귀속한 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 위원장은 법정에서 단 한 번도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최대주주 리스크로 인해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주가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키움증권은 해당 리스크로 인한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창업주 리스크로 인한 카카오의 주가 하락 배경과 시장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와 시장 신뢰 회복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 카카오 장 초반 0.33% 상승한 6만 6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중한 때 1.49%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지만요. 현재는 1.32% 상승한 6만 1,2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한데 카카오는 계속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범수 창업주에 대한 법원 구형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플랫폼 규제, 카카오 공동체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서 향후 기업 이미지와 경영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카카오가 보유한 플랫폼 경쟁력과 신사업 확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이번 이슈가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인 신뢰 회복 문제로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단기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실적 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약세 흐름 이어오던 카카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민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국내 방산주가 유력 외신의 주목 속 급등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13분 기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 대비 4.41% 상승한 92만 3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나오션 2.59%, LIG 넥스원 1.38%, 현대로템 1.15%, 풍산 0.34%, 한국항공우주 0.21%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방산산업을 집중 조명한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글로벌 무기 수출 잔고에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2위였으며 탱크 화포 부문에서 세계 1위, 나토 대상 수출에서는 프랑스와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이 최대 시장이며 이로써 한국은 유럽 시장 진출 준비가 완료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방산주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등 주요 방산사가 올해 PER 상승을 기록한 점도 눈에 띕니다. 글로벌 재무장 수요와 맞물리며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외신 조명과 수출 순위 상승으로 강세를 보이는 국내 방산주의 흐름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수출 성과와 해외 수주 흐름을 중심으로 방산주 동향을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장 초반 0.34% 하락한 88만 4천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중한 때 4.5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 현재는 3.16% 오른 91만 5천 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방산업종 살펴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 이어졌는데요. 국내외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 기대감이 꾸준히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수출 계약 소식과 함께 기술 경쟁력 강화,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산산업 특성상 장기 계약과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뒷받침되는 만큼 이번 상승세가 단기 이슈보다는 업종 전반의 펀더멘털 개선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 환경의 변화가 투자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업종 흐름은 꾸준히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방산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조선 업계에서 수주 기대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사업을 빠른 납기를 앞세워서 따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속도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건조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납기 경쟁력에서 강점을 보이는 K조선이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조선주 전반에 훈풍이 보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LNG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는 수주 호조세에 잠수함 사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까지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기자재, 부품 협력사에도 낙수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업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글로벌 방산 조선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조선업종의 장기 성장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선주 관련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특징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전희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바로 배우 공유 씨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 대사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바로 배우 공유가 드라마 도깨비 출연해서 남긴 명대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배우 공유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유 씨의 본명은 공지철, 1979년 7월 10일생으로 나이는 올해 46세입니다. 1999년 의류 브랜드 스톰의 모델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2000년 엠넷의 VJ 공채에 뽑히면서 연예계에 입문을 했는데요. 2001년에는 KBS 드라마 학교4로 연기자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드라마와 영화를 오고 가며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 드라마로는 2005년 공효진과 함께한 건빵선생과 별사탕, 영화로는 2003년 동갑내기 가외하기, 2004년 김정화와 주연으로 연기한 그녀를 모르는 간첩 등 작품 활동을 하며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차근차근 쌓아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던 중에 2007년 MBC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최한결 역할을 맡아서 그야말로 신드롬적 인기를 얻으며 배우로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커피 프린스 1호점은 식품회사 오너인 손자인 최한결이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카페를 개업하고 생계를 위해 남자 행세를 하는 고은찬이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공유는 이 작품에서 윤은혜, 이선균, 최정환 등과 호흡을 맞춰서 연기를 했습니다. 여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네 남녀의 사랑과 배우들의 리얼한 연기 덕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름이면 떠오르는 로맨스물로 꼽히는 드라마이자 공유에게는 배우 생활의 전환점이 되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후 맞이한 2016년은 바로 공유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9년 2월에 남과 여가 개봉한 이래 한 해 동안 부산행, 밀정, 도깨비가 연달아서 대중에게 선보여졌고 남과 여를 제외한 세 작품 모두 엄청난 흥행에 성공합니다. TVN의 메가 히트작인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에 출연하며 바야흐로 공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공유는 상대 역인 김고은, 서브 남주인공인 이동욱과 훌륭한 연기 호흡을 보여줬고 드라마는 배우들의 호연과 작가의 훌륭한 필력, 감독의 뛰어난 연출에 힘입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공유는 김신역을 맡아서 로맨스와 액션, 코믹과 정극을 넘나드는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도깨비는 케이블인 TVN에서 방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프로그램 최초로 시청률 20%를 돌파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연말에는 거리 곳곳에서 도깨비의 OST가 흘러나왔고 방송사를 가리지 않고 각종 예능에서 패러디가 흥행하면서 주연들의 패션, 스타일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공유는 2017년 5월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도깨비 이후 공유는 오랫동안 공백기를 가졌는데요. 연예인 흥행과 그에게 쏟아진 찬사, 배우로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인기를 경험한 것이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3년의 휴식 끝에 그가 고른 차기작은 바로 82년생 김지영이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선 카메오 딱진한 역할로 등장을 했는데요. 훤칠한 피지컬과 수트핏으로 해외에서도 섹시하고 잘생겼다는 반응과 함께 임팩트 강한 연기로 많은 인기와 호평을 얻었습니다. 한편 공유는 현재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한국 연예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천천히 강렬하게 촬영에 매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남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며 묻 대국민의 여심을 흘렸던 공유. 훤칠한 외모와 스윗한 분위기 때문에 멜로장인 하면 떠오르는 대한민국 남자 배우. 앞으로 또 어떤 연기로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배우 공유 오늘의 인물 로그였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로그 배우 공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이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오늘 리포트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SM엔터테인먼트의 2025년 상반기 실적과 연간 전망, 그리고 핵심 IP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M엔터는 K-팝의 세계화를 선도해온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죠. H.O.T, 동방신기, 소녀시대부터 엑소, NCT, 에스파, 그리고 최근에 라이즈와 하츠2하츠까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해왔습니다. 2024년 기준 앨범 판매 비중은 NCT 드림이 25.5%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에스파, NCT 위시, 라이즈가 잇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라이즈가 21.8%로 1위를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고르게 기여하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문입니다. 2025년 상반기 누적 실적은 매출 5,343억 원, 전년 대비 12.7%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802억 원으로 무려 99% 성장했습니다. 연간으로는 매출 1조 1,538억 원, 영업이익은 1,707억 원이 예상되며 영업이익률은 14.8%로 수익성이 높은 디어유의 연결 효과 레버리지 영향으로 전년 대비 6%포인트나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글로벌 콘서트, MD 매출 호조, 그리고 NCT 위시 전시, 라이즈 캐릭터 MD 등 신규 기획 상품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아티스트들의 신보 발매와 함께 에스파와 NCT 드림의 월드 투어, 라이즈의 첫 단독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어 모멘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신규 아티스트 하츠2하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룹은 2025년 2월 데뷔한 다국적 8인조 걸그룹으로 데뷔 앨범 더 체이스는 초동 41만 장을 기록하며 역대 K-팝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신기록을 세웠고요. 데뷔 15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M타운 라이브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 대형 공연 무대에도 참여하며 글로벌 팬덤을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상반기 기준 앨범 판매 비중 4.8%를 차지하며 신인으로는 이례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랫폼 IP 사업입니다. SM은 2025년 3월 JYP가 보유하던 디어유 지분을 인수하며 디어유를 연결자 회사로 편입했고요. 이로 인해 약 2,281억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디어유는 팬과 아티스트가 프라이빗 메시지를 주고받는 플랫폼 버블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600명 이상의 아티스트, 217만 명의 구독자, 그리고 해외 이용 비중이 무려 73%에 달합니다. 올해는 일본 버전 버블 for 재팬, 북미향 더 버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QQ 뮤직과의 제휴를 통해 중국향 서비스도 론칭하면서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도 짚고 가겠습니다. SM은 과거 엑소 멤버와의 전속 계약 갈등, 라이즈 멤버 승한의 사생활 논란 등 인정 리스크가 상존하는 산업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라이즈와 하츠2하츠 같은 신규 IP의 성장이 가시화되고 디어유 같은 플랫폼 사업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하면서 단일 그룹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SM은 다양한 아티스트 IP를 통해 공백 없는 활동을 유지하고 있고요. 디어유 플랫폼 확장과 MD, 콘서트 수익 다변화를 통해 안전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도 SM의 IP 확장 전략과 플랫폼 사업은 K-팝 산업 내에서 차별적인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 보겠는데요. 간밤 미증시는 AI 대형주들이 휘청이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 관련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면서 우리 시장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자빈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국내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는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월요일 노동절 휴장으로 조용히 시작하는데요. 3일부터 주요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3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4일에는 브로드컴 실적, 그리고 5일에는 미국 8월 고용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또 2일엔 ISM 제조업 PMI, 3일에는 7월 구인이직 보고서도 나오니까요. 주요 실적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요약하자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요 일정들이 이번 주에 몰려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FOMC 회의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희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규제 강화, NDBI 주가 등락 등으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국내 증시도 코스닥, 코스피가 모두 하락 출발하면서 국내 증시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줄 평 요약을 하자면요. 전화 위복의 마음으로 앞으로 한 주를 기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좀 쉬어가는 모습, 미증시를 따라가면서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다음 주에는 좋은 모습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악재가 겹친 하루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